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운영체제 3주차 강의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구조란 내용으로 한 주차 동안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운영체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 코드이죠. 아주 긴 라인을 가진 프로그램 코드인데요. 실제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은 사용자를 대신해서 컴퓨터에 위치한 다양한 하드웨어의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관장하는 역할이 운영체제의 주요한 목적과 그리고 그에 맞는 기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운영체제가 수행하는 서비스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번 3주차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컴퓨터의 시스템 구조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 컴퓨터의 실행 과정에서 하드웨어에 어떤 하드웨어가 필요하게 되고 각각의 하드웨어가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운영체제한테 어떻게 요구를 하거나 혹은 반대로 어떻게 결과를 받을 건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3주차에서는 컴퓨터 구조와 유사하게 실제 간략하게 하드웨어의 구조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가 작동되는 원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주차에서 여러분들과 살펴볼 주요한 학습 내용으로서는 실제 컴퓨터가 작동되어지는 동작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 컴퓨터는 다양한 입출력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드디스크와 메모리, 다양한 주변 입출력 장치, 보조기억 장치들과의 입출력, 그리고 메모리와 CPU 간의 입출력, 이러한 입출력 구조와 입출력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주차의 주요한 학습 목표로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동작 방식을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입출력 구조를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입출력 방식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3주차 강의에 앞서서 지난 2주차에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하고 3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차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운영체제 시스템이라는 내용을 살펴봤죠. 결국 도대체 운영체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운영체제가 어떻게 발전되어져 왔고 운영체제의 종류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 것들이 2주차의 주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것은 운영체제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운영체제의 발전사와 그리고 3교시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분류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럼 먼저 하나씩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 시스템은 크게 동시 사용자 수에 따른 구분과 처리 방법에 따른 구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창기 컴퓨터 시스템은 아주 고가이며 특수 목적량이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을 여러 명이 쉐어해서 쓰기 전에 한 명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었죠. 그 이후에는 이제 여기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중 사용자 시스템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단일 사용자이냐 다중 사용자이냐에 따라서 운영체제가 수행하는 역할이 확연히 달라지겠죠. 단일 사용자라면 운영체제가 크게 케어할 필요 없이 혼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반면에 다중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제한되어져 있는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쉐어하기 위해서 운영체제가 여러 가지의 스케줄링이 필요한 작업이었을 겁니다. 또 다른 구분은 처리 작업 방법에 따른 분류인데요. 여기는 단일 작업, 다중 작업으로 나오지만 우리 뒷장에 나오게 되는 일괄 처리, 시분할, 그 다음에 다중 처리, 다중 모드, 온라인 등의 다양한 처리 작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이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학습했던 운영체제의 발전사였는데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 iOS, 안드로이드, 유닉스, 리눅스라 부르는 이런 운영체제가 오기까지 실제 운영체제가 어떠한 스트림으로 발전되어져 왔는지 살펴보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시스템은 당연히 최첨기의 컴퓨터에 발전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운영체제가 없이 그냥 스탠드 언론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을 겁니다. 실제 운영체제란 메모리나 CPU나 여러 가지 입출력의 주변 장치를 관장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초기의 시스템은 그 정도까지 캐파가 올라왔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일이 메모리나
혹은 입출력 장치나 처리의 데이터를 수동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방법이 바로 초기의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가 필요하게 되었죠. 운영체제가 필요한 이유는 수없이 많은 입출력과 수없이 많은 자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컴퓨터한테 처리할 수 있게끔 제공해 줄 건가이죠. 그래서 등장했던 운영체제가 초기에 나온 게 바로 일괄 처리 운영체제였습니다. 혹은 뭐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든 게 바로 여러분이 세탁하시는 세탁기 같은 개념 혹은 급여 계산 프로그램이죠. 세탁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매일마다 집에서 세탁을 돌리지 않을 겁니다. 일정 정도 세탁물이 모이면 색상과 속옷과 겉옷 이런 걸 분리시켜서 한 번에 세탁을 하게 되죠. 일괄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워낙 귀하고 자주 사용할 수 없고 왜? 워낙 크기도 크지만 전기 먹는 하마였겠죠. 초기에는 진공관이라고 부르는 아주 전기를 많이 먹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한번 컴퓨터를 기동하는 데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작업들을 모아 두었다가 한 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나왔고, 그 다음에 시분할 처리 시스템이 등장했는데요. 시간을 분할한다는 개념입니다. 컴퓨터가 워낙 고가이고 여러 명의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자들마다 시간을 나누어서 시간 슬롯마다 컴퓨터를 사용하라는 시스템이 나온 게 이제 시분할이죠.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 하나의 CPU에 다수 개의 작업을 처리하는 거고, 다중 처리는 다수 개의 CPU에 다수 개의 작업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과 분산 처리. 분산 처리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클라우딩 컴퓨팅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컴퓨터 운영체제 발전사까지 우리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살펴본 게 바로 컴퓨터 시스템의 분류였습니다. 메인프레임부터 휴대용 컴퓨터, 혹은 요즘은 모바일 컴퓨터까지도 다 휴대용으로 다 들어가게 되죠. 조금 미래에는 머지않아가지고는 우리 생체에 인베디딩 되어 있는 컴퓨팅 시스템도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웨어러블 컴퓨터처럼 우리가 착용한 옷 내부에 컴퓨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과 소자들이 존재하고 내가 원하는 즉시 원하는 처리 결과를 나의 안경이나 혹은 손바닥의 어떤 디스플레이 혹은 시계, 다양한 휴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게 2주차 운영체제의 시스템의 분류, 구분까지 우리가 2주차 학습 내용인데요. 2주차 학습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3주차 내용에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주차에서 여러분들과 살펴볼 내용은 바로 컴퓨터 시스템의 분류, 구분, 혹은 발전,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바탕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IBM의 퀀텀 컴퓨터입니다. 퀀텀이라는 것은 이제 양자 컴퓨터죠. 실제 IBM에서 만든 이 퀀텀 컴퓨터를 가지고 큐비트라고 부르는, 이진수라고 부르는 1과 0이 아닌 1도 아니고 0도 아닌 그 3비트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을 등장한 게 바로 이제 IBM의 양자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 있는 D-Wave부터 다양한 양자 컴퓨터가 현재 중국 아닌 일본, 어떤 큰 선진국에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실제 이진수 체계보다 비트를,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표현 범위가 넓어질수록 계산량도 훨씬 더 빨리 필요하고 고속이나 대용량의 처리가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이 등장하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게 나온 게 바로 퀀텀이라는 컴퓨터인데요. 실제 우리가 암호학에서 이야기하는 RSA부터 다양한 암호학 알고리즘들이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어떤 소수의 인수분해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서 암호 쪽으로 코딩을 만들었는데 이 퀀텀이라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 이 암호가 거의 다 풀어진다는 개념이 있죠. 즉 깨어진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블록체인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된 코드의 원장을 여러 명의 조인되어 있는 사용자한테 다 분산시켜 놓음으로써 누구 하나도 원장을 수정하게 되면 다른 사용자 그 원장에 수정된 내용을 알아서 모두 다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블록체인 역시도 암호 기술이 포함되는데요. 샤라는 기술, 이런 기술이 퀀텀이라는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해버리니까 얼마 머지않아 이 블록체인의 암호화 기술이 깨어질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기술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컴퓨터 시스템 기술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미래, 여기서 미래는 먼 미래가 아니라 2030년, 2040년 후의 컴퓨터 시스템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어질 것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구해보고자 합니다. 관련되어 있는 자료,
혹은 동영상, 신문 기사도 좋으니까 컴퓨터 시스템에 발전되어질 수 있는 미래상에 대해서 자유롭게 교과목에 자유 게시판이나 공유 게시판, 학습 자료실에 공유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이번 운영체제 3주차 1교시 강의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동작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교시에서 여러분들과 살펴볼 주요한 내용들은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이용되는지, 그리고 컴퓨터의 기동 과정과 그리고 실제 사건의 발생과 처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하드웨어, 그 다음 하드웨어는 CPU, 메모리, 보조기억 장치, 그리고 다양한 주변 장치, 그래픽 카드, 랜 카드, 다양한 주변 장치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실제 장치들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고 처리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이벤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PU가 인공지능 CPU가 아니기 때문에 저절로 일을 수행할 수는 없고, 누군가가 산술, 논리, 연산을 수행해 줘, 스피커에 소리를 출력나게 해줘, 화면에 픽셀에다가 이 픽셀에 파란색을 뿌려줘 라고 누군가 계속 지시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지시를 한다는 건 그게 바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벤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컴퓨터는 무수히 많은 이벤트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결국 컴퓨터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이벤트가 발생해야 되고, 그 많은 이벤트들 중에 누구를 먼저 CPU에 할당받을 건가, 혹은 누구를 먼저 스피커를 사용하게 할 건가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바로 그 결정을 운영체제가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인데요. 아주 간략한 개요입니다. 가장 왼편이라고 볼까요? 사용자, 유저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유저가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입력 장치를 통해서 컴퓨터한테 입력을 주는 일방향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유저가 다양한 운영체제,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죠. 워드, 구글 메일, 엑셀, 넷플릭스까지 제가 그림을 그려놓았네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든 키보드로 더블 클릭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기동을 하게 됩니다. 기동을 하게 되면 그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면에 어떤 디스플레이 하거나 띠리링 소리를 나게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어플리케이션들이 운영체제한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나 화면에다가 이 응용 프로그램 그림을 그려줘. 에디트 창을 보여줘. 라고. 그러면 운영체제는 윈도우, 리눅스, 맥킨토시, iOS 다양한 운영체제가 있겠지만, 운영체제가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거죠. 모니터나 이어폰이나 스피커나 프린터나 여기는 중요한 컴퓨터 안에 이제 CPU나 메모리, 리소스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컴퓨터 화면에, 사용자가 이어폰에, 사용자가 스피커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운영체제가 가운데서 컨트롤하고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를 바탕으로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들이 각각 어떻게 작동되는지 하나씩 여러분들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처리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컴퓨터가 어떤 기동을 하려면 PC가 존재하고 있죠. PC에 그 다음 램이 존재하고 있죠. 그 다음 우리가 하드디스크라고 이제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입력 장치를 통해서 출력 장치 여러 인풋이 주어지는데요. 당연히 이제 컴퓨터 내에는 CPU가 있겠죠. 하드디스크에 보면 데이터를 메모리로 적재하고 있죠. 메모리로 적재된 데이터를 CPU로 전달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자, 이런 처리 과정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표현한 그림이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그림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좌측편에 있는 게 다양한 입력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키보드, 그렇죠? 마우스, 그다음에 other 인풋 장치들이 존재하고 있죠. 여러 가지 스캐너, 터치 스캐너, 터치 입력 장치, 이런 거 다 입력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입력 장치란 건 컴퓨터한테 명령을 준다는 거죠. 리소스, 컴퓨터에 어떤 기동할 수 있기 위한 어떤 입력 시그널,
뭐 액티베이션 시그널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시그널을 받으면 어떻게? 일단은 모든 인포메이션들이 이 컴퓨터 내부에 있는 램이라고 부르는 기억 장소, 기억 장치, 이게 이제 주기억 장치가 되겠죠. 주기억 장치에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데이터를 쌓아야만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CPU로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럼 CPU는 산술, 논리, 연산 장치와 제어 장치, 여기는 제어 장치죠. 제어 장치, 그리고 기억 장치라고 부르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죠? 바로 레지스트라고 부르는 기억 장치로 소자가 임시 기억 장소 구성되어 있는 게 CPU입니다. 그럼 CPU에서 어떤 작업을 처리하고 결과를 다시 메모리에 주게 되면 메모리에 전달받은 내용을 다시 출력 장치, 모니터나 프린터나 스피커나 그 외 다른 아더를 관련 프린터, 어떤 출력 장치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처리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컴퓨터 처리 흐름은 우리가 이제 앞전 주차에서부터 쭉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컴퓨터 처리 과정의 개념들은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내용이 충분히 이제 숙지되어져 있어야 되죠. 자, 이런 처리 흐름을 바탕으로 우리 이제 첫 번째 하나에 살펴볼 것은 이 컴퓨터죠. 이 컴퓨터라는 녀석이 이제 기동할 때, 부팅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운영체제를 로딩하고 사용자가 어떤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 되는 그 상태까지의 어떤 처리 과정도 한번 다음 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의 이제 기동 과정인데요. 뭐 기동이라고 한다는 자체는 이제 부팅한다. 그렇죠? 부팅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팅이란 건 이제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 해주는 상태까지를 말합니다. 부팅 기동을 뭐 전원을 인가한다, 뭐 리셋 자체도 이제 기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컴퓨터를 기동한다는 것은 read only memory, 오직 읽을 수만 있는 기억 장치죠. 읽을 수 있다는 건 비휘발성이었습니다. 전원이 공급되는 뭐 공급 여부하고 상관없이 항상 데이터가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죠. 어디에 저장되어 있죠? 이거는 바로 펌웨어 같은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라는 칩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맨 처음에 켤 때는 메모리에 지금 아무것도 데이터가 적재되어 있지 않는 상태잖아요. 메모리에 데이터가 적재되어 있어야만 CPU로 가서 어떤 뭐 운영체제가 기동되는 상태인데 초기에는 메모리 테스트, CPU 테스트, 인풋 아웃풋 테스트 등등을 수행하는 업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게 문제 없으면 이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운영체제의 데이터를 쭉 메모리로 로딩하고 로딩된 데이터를 이제 CPU로 던져주어서 작업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이때 제일 처음에 수행하는 작업이 그런 기본적인 테스트 작업인데 그걸 바이오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롬에 저장되어 있는 bootstrap 프로그램, 그래서 바이오스에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가 기동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를 작동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제일 처음 프로그램을 기동하게 됩니다. 요건 이제 롬이라고 부르는 기억장소에 저장되어 있는데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초기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운영체제의 커널을 실제 운영체제 기동에 필요한 이런 프로그램을 이게 이제 램이라고 부르는 운영체제도 하나의 소프트웨어니까요. 램의 제일 윗부분 운영체제가 상주하는 부분과 사용자 상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하드디스크에 있는 운영체제를 적재시키려 하면 적재가 돼야만 그 다음에 윈도우 로고도 나오고 윈도우 아이콘도 보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운영체제에 적재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부팅이라고 하더라. 자, 운영체제에서는 첫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유닉스라고는 운영체제에 쓰는 이제 initiate process란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초기 작업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뭐 첫 프로세스가 나머지 그 다음 프로세스를 연달아서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고 이제 CPU 입장에서는 모든 사건의 이벤트가 발생되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PC 환경에서는 이런 부팅이라는 작업을 수행하는 걸 바로 바이오스라고 부르는 요 화면에 그림처럼 있죠. 가상의 그림이긴 하지만 메인보드에 바이오스라는 칩셋이 이런 기동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사전에 정의하고 있는 걸 바로 컴퓨터의 기동의 부팅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컴퓨터를 기동할 때는 이런 이제 바이오스라는 칩을 쓰게 되는데요. 실제 여기도 보면
바이오스나 명칭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렇죠? 바이오스 칩. 메인보드에 바이오스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스 칩 옆에는 전원이 공급되기 위해서 이제 건전지, 수원 건전지 있죠? 수원 건전지가 이제 자동으로 부착되어 있고, 이 바이오스를 세팅하는 건 맨 처음에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자상가에서 PC를 구매할 때 OS를 탑재할 거냐, 오와 not 할 거냐 선택하실 수 있다. 왜냐면 OS 자체도 이제 비용이니까요. 이걸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탑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탑재 않았을 경우에 컴퓨터에 전원을 딱 껐을 경우에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초기에 할 수 있는 건 이런 바이오스 프로그램으로 현재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 혹은 CPU의 상태, 그 외에 저변의 주변 장치들의 어떤 상태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보면 CPU, 그 다음에 전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GPU 설정 장치,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의 용량 크기,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바이오스 셋업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CPU는 모든 사건이 바로 이벤트입니다. 마우스 클릭 이벤트, 키보드 클릭 이벤트, 마우스 드리븐 클릭 이벤트, 모든 게 이벤트일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처리하는 게 바로 컴퓨터를 작동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가 기동되게 되면 그 다음에 CPU는 운영체제가 이제 모든 게 스탠바이 될 거고 부팅이 됐으니까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벤트, 즉 사건이 발생하는 걸 기다리겠죠. 그래서 CPU가 처리하는 게 이제 화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건 발생의 이제 처리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보시는 그림이 실제적으로 사건의 발생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처리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다는 건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인터럽트라고 부르는 이런 이벤트 발생, 이벤트가 발생된 경우를 우리가 인터럽트가 발생되었다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에서는 어떤 트랩이라고 부르는 이런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인터럽트는 아래 그림은 충분히 여러분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해되실 텐데요. 뭐예요? 제 몸에 있는 위입니다. 위에서 인터럽트를 했습니다. 인터럽트.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CPU라고 보는 두뇌 입장에서는 뭐다? 지금 배가 고프니까 서비스 루틴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야 되겠네. 라고 이해하시죠? 그쵸? 여기는 이제 CPU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어떤 입력장치라고 할까요? 입력장치가 이벤트, 인터럽트를 걸었습니다. 키보드 A 혹은 마우스, 여러 가지 터치스크린, 이벤트를 하면, 오케이, 알았어, 램에 있는 데이터를 CPU로 적재시켜서 더 이상 내가 배가 부르고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이 인터럽트에 적정한 대응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컴퓨터 내부에서 어떤 사건을 발생하고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건의 어떤 처리와 과정을 나타내는 이제 그림인데요. 실제적으로 하드웨어에서 어떤 인터럽트가 발생할 경우가 있고 소프트웨어 트랩이 발생했을 경우는 이제 바로 인터럽트가 말씀드렸는데, 하드웨어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한다는 건 키보드 입력 혹은 프린터 출력 완료, 키보드 입력이란 거 배가 고파요라고, 출력 완료란 거 모든 끝났으니까 배가 불러요, 이런 이벤트를 줘야만 그 다음 작업이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 하겠죠. 이게 이제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를 이제 트랩이라고 부르는데요.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는 트랩은 커널이라고 부르는 운영체제가 가장 많이는 코어라고 불렀죠. 운영체제에서 처리하기 있는 핵심 소프트웨어 모듈들을 커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커널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려고 일부러 발생하는 어떤 시스템 호출을 이제 트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트랩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컨트롤 알트 델키 누르는 것도 하나의 이거는 키보드 키를 눌렀으니까요. 하드웨어 인터럽트겠네요. 소프트웨어는 예를 들어서 0으로 어떤 숫자를 나눈다든지, 0으로 숫자를 나누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죠. 즉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입니다. 유효하지 않는 메모리를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걸 소프트웨어 이벤트 트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 다음 발생하게 되면 CPU는 뭐 해야 되죠?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CPU가 이 작업에 발생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가 리소스도 공급해 주어야 되고 CPU도 관리해 줘야 되고 메모리도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이 사건을 이제 처리하는 게 필요한데요. 바로 그 처리하는 그 과정 그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체제가 이런 모든 작업을 이제 실제 수행하게 되는데요. 사건을 처리하는 거죠.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건 누가 작업을 수행하죠? 작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CPU입니다.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 이벤트의 우선순위, 리소스 공급, 하드웨어의 컨트롤, 이런 작업을 이제 운영체제가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하는 일은 잠시 현재 CPU가 수행하는 일을 멈추고 현재 상태를 보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키포인트 하나 나왔는데요. CPU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A란 작업이 현재 CPU에 받아서 할당 중인 거예요. A 다음에는 뭐 A-1, A-2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실행되어야 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1번지, 2번지, 3번지. 이거 어디? 램이라는 공간에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는 1번지 공간에 있는 A라는 데이터가 CPU를 작업받아서, 할당받아서 CPU를 작업하는 중인데요. 갑자기 외부에서 인터럽터가 됐네요. 그럼 뭐다? CPU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인간 입장에서는 이걸 느끼지를 못하는데요. 운영체제가 CPU 잠시 멈춰. 지금 인터럽터가 발생했으니까. 그럼 도대체 저 인터럽터가 무슨 인터럽터를 찾습니다. 왜? 나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건지, 혹은 급한 녀석인지, 급하지 않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급하다면 CPU 할당권을 줘야 되죠. 응급차가 진입됐는데 내가 먼저 갈까라고 가면 큰일 날 문제가 발생하죠. 그처럼 잠시 멈추고 실제 이 인터럽트가 우선순위가 높은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운영체제가. 만약에 판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작업하는 A 작업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현재 수행 중인 작업을 멈추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일은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 번지를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운영체제 3주차 1교시 3 사건의 발생 및 처리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요. 집에 가족이 저녁 시간이라서 식사를 하라고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지금 3번이라고 부르는 이까지 강의를 들었으니까 다음에는 4번 강의를 들어야지라고 뭐를 붙입니까? 꼬리표를 붙여놓죠. 책 같으면. 그렇죠? 안 그러면 메모를 해놓거나. 그럼 다음에 그 메모리 번지 이후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CPU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있는데요. 그걸 프로그램 카운트라고 부릅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프로그램 카운트라고 부르는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는 임시 기억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음에 수행이 될 명령의 번지를 기억해 놓습니다. 그럼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나서는 뭐다? 이 프로그램 카운터에 보고 프로그램 카운터는 2번지가 저장되어 있겠죠. 그럼 다음에는 이게 1번이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2번을 적재시킵니다. 자, 이런 과정이 이제 이벤트를 처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실제 뭐 보시다시피 현재 작업을 멈추고 그다음에 인터럽트 종류를 분석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지 낮은지. 그다음에 인터럽트 벡터를 이용해서 실제 우선순위가 높다면 그 인터럽트를 수행해야 되죠. 그 인터럽트가 뭐 입력하는 인터럽트다, 출력하는 인터럽트다, 특정 인터럽트가 있겠죠. 그 인터럽트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장된 상태로 돌아가서 원래 하던 작업을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이제 인터럽터를 처리하는 과정인데요. 조금 전에 그 예를 이제 제가 다시금 표현하면 다음 보는 그림과 같습니다. 실제 이제 인터럽터가 발생하게 되면 운영체제에서 이제 인터럽터가 처리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열심히 공부 중이신데 잠시 이제 머리를 식힐 목적에서 게임 중이라고 가정을 두었습니다. 근데 실제 동생이 불렀어요. 인터럽트 중인데 나보다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워낙 형제지간이 좋기는 하겠지만 동생은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조금 저보다 낫다고 할 수 있죠. 뭐다 게임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동생이 인터럽트를 하면 인터럽트를 무효시켜버려요. 나 지금 현재 내가 수행하는 일이 더 급해. 그래서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림이 좀 화가 났네요. 그렇죠? 화가 났네요. 부모님께서 어르신께서 나보다 연배자께서 다시 부르게 됩니다. 인터럽트를 요청하는 거예요. 뭐 하라? 지금 밥 먹으라고 인터럽트를 요청하게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일을 게임을 잠시 멈추고 나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이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그 인터럽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터럽트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식사라고 부르는 인터럽트를 처리한 후 그 다음에 원래 수행하던 일을 마저 수행하는 게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할 때는 우리가 컴퓨터 구조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는데요. 운영체제에서는 간략한 그림만, 개요도만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업무의 처리를 누가 한다? 바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운영체제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인터럽트에 발생하는 처리, 관장의 업무를 다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터럽트가 인터럽트에 처리하는 운영체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우선순위 판별, 메모리 관리, CPU의 작업 관리,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리소스 관리를 운영체제가 수행한다는 사실을 이번 1교시 사건의 발생 처리에서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 운영체제 3주차 2교시 강의에서는 입출력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처럼 컴퓨터 시스템은 무수히 많은 입력과 출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니터 출력, 스피커 출력, 키보드 입력, 마우스 입력, 터치스크린 입력. 여러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마트폰의 터치라고 부르는 입력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출력을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게 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입력과 출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외부 입출력뿐만 아니라 중앙 처리 장치의 입출력, 램이라고 부르는 메모리의 입출력, 보조기억 장치의 입출력, 무수히 많은 입출력이 있죠. 실제 입출력 장치의 연결과 입출력이 이행되는 동작 과정, 그리고 입출력 순서까지 살펴볼 것인데요. 이런 입출력 동작과 이런 순서에 있어서 운영체제가 개입을 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체제가 수행하는 입출력 장치의 연결 과정에 나온 그림인데요. 뭐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죠? 컴퓨터 시스템이 존재하게 되고, 그렇죠? 컴퓨터 시스템의 가장 하이라키큰 구조의 가장 상위에 있는 것,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인간이 가장 중요하지만 컴퓨터에서는 운영체제 못지않게 하드웨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중앙 처리 장치겠죠. CPU라는 장치입니다. CPU는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 장치라고 부르는 램이라고 부르는 기억 장치가 있고요. 그 외에 보조기억 장치가 있죠. 보조기억 장치, 여기 있네요. 그렇죠? 하드디스크 보조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양한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컴퓨터의 어떤 다양한 디바이스들, 여기는 프린터나 그래픽 카드나 램은 그렇게 그런 거 없지만 마우스나 키보드라고 부르는 혹은 스캐너 이런 걸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장치 드라이브를 설치 중입니다.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 보신 적 있나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장치 제어기라고 부릅니다. 실제 운영체제나 컴퓨터 시스템은 각각의 밴드사들, HP나 예를 들어서 데일사나 웨스턴 디지털사나 하드웨어를 만드는 제품 제조사들인데요. 제조사들이 만든 모든 표준 규격을 다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제조사들이 만들 때 운영체제 윈도우에 호환되도록 장치를 만들기 때문에 장치를 바로 윈도우 USB나 USB-C 타입에 바로 연결만 하게 되면 장치를 인지해야 했습니다. 장치 드라이브를 설치 중입니다. 오케이. 장치 사용이 준비가 다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 자체는 뭐다? 그게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라고 부르죠. 모든 드라이브가 윈도우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드라이브를 장치 제어기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는 운영체제는 각각의 장치 제어기와 연결해서 장치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구조를 가진 게 바로 입출력 장치의 연결인데요. 그럼 이러한 입출력들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하나씩 여러분들과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교시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어떤 입력이나 출력이 요구되었을 때 그게 수행되는 처리 과정, 즉 동작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운영체제가 이제 이런 입출력이 요구되었을 때 처리하는 과정도 이제 다양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전 페이지 혹은 1교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입출력 동작이 발생하면 첫 번째, 입력과 그리고 CPU의 실행은 동시에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즉 그만큼은 입력이라는 작업 역시도 CPU의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CPU 입장에서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다가 인터럽트라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입력과 출력이 요구되면 CPU는 현재 수행하는 일을 멈추고 입력과 출력에 관련된 일을
컨트롤하고 관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치 제어기는 해당 장치의 입력과 출력을 책임지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장치 제어기란 건 혹시 뭐 여러분 프린터나 마우스나 키보드나 뭐 USB든 어떤 외부 장치를 컴퓨터 USB 포트에 딱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치 드라이브를 설치 중입니다. 혹은 장치 드라이브가 없으니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서 장치 드라이브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치가 인식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액션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장치 제어기인데요. 하드웨어가 있고 OS가 있지만 이 OS 입장에서는 모든 하드웨어를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윈도우 10, 윈도우 11이라고 부르는 이런 OS가 덩치가 크잖아요. 뭐 사이즈가 보통 뭐 기가바이트 이상의 운영체제 크기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큰 이유는 여러 제조사들, 마우스 드라이버를 만드는 제조사들, 프린터 드라이버를 만드는 제조사들, 모니터 제조사, 스피커 제조사들이 자신의 드라이버를 운영체제에 탑재해 놓았기 때문에 점점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게 바로 PNP 기능이죠.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 어떤 장치를 USB나 어떤 포트로 연결만 하면 그 장치가 무언지를 알아서 그에 맞는 장치 드라이브를 운영체제가 설치해 주게 됩니다. 근데 모든 장치 제어기는 그런 프로그램, 장치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어떤 장치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 제어기 소프트웨어가 탑재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운영체제와 어떤 특정 장치 간에 전동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장치 제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 제어기가 해당 장치의 입출력을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치 제어기는 해당되는 입출력 요구되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로컬 버퍼를 가지고 있는데요. 프린터, 뭐 마우스, 터치스크린 다 버퍼를 가지고 있고요. CPU는 이 메모리와 장치 제어기 버퍼 사이에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CPU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자, 프린터 드라이브에 있고 혹은 터치스크린 드라이브에 있는 저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로 불러 들어와서 CPU로 로딩시켜라. 그래야만 어떤 작업을 처리해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입출력 동작은 장치 제어기는 실제적으로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CPU에게 나 지금 입출력할 게 있어요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나 지금 현재 CPU나 컴퓨터 내부에 자료를 입력시킬 거 있어요. 혹은 출력시킬 게 있어요 라고 요구하는데요. 또 일부 뭐 장치 제어기에서는 인터럽트를 요구하지 않는 장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치 제어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장치 드라이브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이런 이제 하이라키컬 구조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운영체제가 있고 우리가 하드웨어만 바로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운영체제와 하드웨어 사이에 각각의 하드웨어를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담당하는 장치들마다 제조사가 다 틀리잖아요. HP, 삼성, LG, 소니 각각 장치 제조사들이 쓰는 방법이 표준화된 방법이 아니라면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치들에 맞는 장치 드라이버를 설치하게 되고 운영체제는 이 장치 드라이버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이때 특정 하드웨어가 입력이나 키보드, 출력같이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는 장치 드라이브 버퍼에 정보를 넣게 되고 장치 드라이브가 운영체제한테 인터럽트를 요구하게 됩니다. 나 지금 내가 관장하는 장치 드라이버의 하드웨어에서 인터럽트가 필요해요. 이 인터럽트를 처리해 주세요 하고 운영체제에 요구하면 운영체제는 실제 그 CPU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장치 제어기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CPU로 불러들일 수 있도록 어떤 작업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컴퓨터 구조적인 입장에서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입출력의 동작 과정을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이러한 입출력에 처리되는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제 입출력이 진행되는 어떤 순서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처리되는 순서가 입출력 프로세스가 입력이나 혹은 출력을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작업이 나 지금 인터럽트를 보낸 거죠. 입력과 출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바로 인터럽트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의 입출력 수행하는 부분 자체가 바로 수행되는 게 바로 입출력 인터럽트를 요청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프로세스가 이제 입출력 인터럽트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운영체제는 그 인터럽트의
요청을 받을지 말지 유효한 요청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이제 일반적으로 입출력 순서니까 유효한 인터럽트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입출력이 요구한 연결되어 있는 장치 드라이버에게 해당되는 입출력을 실제 수행하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장치 드라이버가 운영체제는 전달받았잖아요. 그렇죠? 장치 제어기는 레지스터, 장치 제어기에 저장되어 있는 임시 레지스터죠. 뭐 버퍼 같은 것들 중에서 작업 요청 레지스터에서 입출력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 데이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터럽트를 수행하라는 거죠. 그 말은 장치 제어기에 특정 레지스터에 명령을 써넣음으로써 이제 입출력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 전달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입출력이 실제 일어나는 건데요. 장치 제어기는 장치에게 입출력을 요청하고 장치는 그 입출력 요청에 따라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거나 데이터나 어떤 특정한 결과를 장치 제어기에 알려주고 장치 제어기 버퍼는 이를 저장하고 모든 처리 데이터가 끝날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치 제어기는 입출력이 다 완료되었어 라고 이제 알려주고 그러면 장치 드라이브는 입출력 완료를 운영체제에게 알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체제는 프로세스에게 모든 입출력의 완료를 알리는 구조가 컴퓨터 시스템에서 작동되는 입출력의 동작 순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약간 컴퓨터 하드웨어적인 관점, 컴퓨터 구조 관점이 들어왔죠? 왜냐하면 이 운영체제가 실제 이 하드웨어와 긴밀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혼자 모든 걸 수행할 수 없잖아요. 뭐 어떤 데이터를 꺼내오거나 하드웨어가 작업을 만들거나 제작을 수행할 수는 단독적으로는 수행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운영체제가 그 뒷단에서 스포트라고 부르는 액션을 수행해 주어야 되죠. 그래야만 하드웨어가 원하는 결과, 사용자가 요구하는 결과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입력이든 출력이든 처리든 저장이든 간에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가 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드웨어의 어떤 처리 과정, 특히 입출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런 입출력 이벤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이벤트를 어떠한 과정으로 처리되는지 그 과정을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운영체제 3주차 3교시 강의에서는 입출력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게 이제 입출력 동작 과정, 입출력 순서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실제 이전에 우리가 봤던 다양한 장치들, 예를 들어서 키보드나 프린터나 스피커나 이런 장치들이 나 입력이 필요해요. 혹은 나 출력이 필요해요. 라는 이벤트를 이제 인터럽트라고 하는 이벤트를 요청할 건데요. 누구한테? 운영체제한테 요청하겠죠. 그럼 운영체제가 실제 각각의 장치들한테 이러한 인터럽트라고 부르는 사건이 일어났는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번 3교시에 배우게 되는 입출력 방식인데요. 3교시에서는 입출력 방식의 구분은 도대체 어떠한 방식이 있는지, 그리고 입출력 방식에 따른 구분과 하드웨어 특성에 따른 구분과 동작 방법에 따른 구분으로 입출력 방식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하드웨어들이 존재합니다.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프린트기, 그 다음에 모니터, 다양한 장치들이 있죠. 운영체제는 효과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잘 기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왜냐 갑자기 컴퓨터 시스템이 우리가 보통 뻗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다운되면 안 되잖아요. 사용자가 프린트 버튼을 눌렀는데 프린트는 되지 않고 컴퓨터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가 발생하죠. 운영체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각각의 장치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누가 이벤트를 일으킨 건지, 사건을 일으킨 건지 운영체제가 관리하거나, 혹은 반대로 운영체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벤트가 들어오면 그때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볼 건가. 이런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운영체제를 구분하는 어떤 입출력 방식의 종류의 첫 번째 방식이 컴퓨터 입출력 방식에 따른 구분입니다. 하드웨어 장치들이 직접적으로 입출력하느냐 혹은 간접적으로 입출력하느냐 방법이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특성에 따른 구분으로 폴링이냐 인터럽트라고 있습니다. 자, 폴링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제 여러분 처음 폴링이라는 용어와 인터럽트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폴링이라는 용어는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인. 운영체제가 각각의 장치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순서대로. 제어권을.
왜냐하면 여러분,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요즘 뭐 이렇게 뭐 택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콜을 부르면 자동으로 오지만 버스 같은 경우 생각해 볼게요. 대중교통 버스. 콜 부른다고 버스가 여러분 정류장에 오지 않잖아요.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버스가 오면 그때 탈지 말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죠. 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체제가 모두 하드웨어에 물어봅니다. 너 인터럽트, CPU 쓸래 말래? CPU 쓸래 말래? CPU 쓸래 말래라고 운영체제가 일일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인터럽트는 각각의 장치들이 반대로 손을 드는 거예요. 나 지금 CPU 사용하고 싶어요. 나 어떤 장치를 입출력 요구하고 싶어요. 라고. 그게 이제 인터럽트입니다. 그 다음에 동작 방법에 따라서 동기식과 비동기식인데요. 동기는 너 매번 컴퓨터한테 입출력 있다고 요구하지 마. 나도 바쁘니까. 언제 매 정시마다 입출력을 요구해. 그게 동기죠. 비동기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인터럽트를 요청하는 혹은 이벤트를 요청하는 작업을 이제 비동기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마 다음 페이지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 것인데요.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 필히 익혀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입출력 방식에 따른 구분, 그 첫 번째를 살펴보면, 직접 입출력입니다. 직접 입출력은 가장 쉬운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CPU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중에 입출력이라고 부르는 인터럽트를 요구하는 명령을 만나게 되면 CPU는 현재 수행하는 작업을 잠시 멈추고 CPU가 직접 그 입출력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입출력을 수행한다는 건 현재 CPU가 1 더하기 1이라는 명령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1과 1을 더하는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때 키보드에 A, B, C라고 부르는 입력 명령이 들어왔어요. A, B, C 눌러서. 그럼 어떻게 1 더하기 1이라는 작업을 잠시 멈추고 A, B, C라는 데이터 키보드 입력이 들어왔으니까 그 입력을 메모리로 적재시키는 일을 CPU가 직접 수행한다는, 이게 직접 입출력입니다. 그래서 직접 입출력의 프로그램 처리 시간은 입출력 프로그램의 입출력 시간과 실제 그 입출력이 되는 시간을 두 개 더한 거죠. 그냥 아주 간단한 원리가 이제 직접 입출력입니다. 실제 집중 입출력이 되는 이제 데이터 예시인데요. CPU가 여기서 말하는 장치는 키보드나 마우스나 스캐너의 상태를 쭉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입출력을 보낼 거 있으면 수건을 걸어 놓거든요. 1이라고. 만약에 걸어놓은 수건이 없다면 0이라고 가정두고 0일 경우에는 입출력을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CPU가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니까 CPU가 찾아보는 거예요. 키보드 한번 봤다가, 마우스 한번 봤다가, 스캐너를 한번 봤다가, 터치 스크린도 한번 봤다가, 다양한 입력 장치들을 플래그 정보를 한번 쭉 살핍니다. 플래그 상태가 이제 0이 되어 있는지, 1이 되어 있는지를 쭉 살피는 거죠. 상태를 체크해서 만약에 입출력이 요구하는 장치가 있다면 그 해당되는 장치를 플래그를 이제 0으로 확 바뀌게 되고 입출력 장치의 데이터를 실제 램에 적재시키게 됩니다. 적재하고 나서 입출력 상태 플래그를 이제 1로 바꾸겠죠. 왜냐면 그거는 0에서 1로 바뀌어서 실장 입출력을 내가 수행해 줬기 때문에. 그 다음 입출력 장치를 초기화하게 됩니다. 데이터 출력도 마찬가지 원리인데요. CPU가 일단 장치 플래그 상태를 체크해서 장치 플래그가 0이 되고 주기억 장치 데이터를 입출력 장치에 보내게 되고 다시 장치 플래그를 1로 설정해서 출력 장치를 초기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CPU가 직접 처리하다 보니까요. 이제 CPU의 직접 입출력 방식인데요. CPU가 있고 CPU가 운영체제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다양한 장치들이 존재할 거잖아요. 여러 하드웨어 장치들, 입력 장치, 출력 장치가 존재할 건데요. 0인지 1인지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 상태를 따라서 상태가 예를 들어서 1이든지 상태가 0이 아닌 값이 있으면 그거 해당되는 장치 플래그가 가지고 있는 이 메모리 데이터의 버퍼에 있는 내용을 실제 입출력 장치 버퍼에 있는 내용을 주기억 장치라고 부르는 램에 적재시키고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직접 입출력 방식입니다. 자, 간접 입출력 방식은 CPU라는 녀석이 워낙 바쁜 녀석이잖아요. 산술, 논리, 연산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직접 입출력이 발생하면 CPU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걸 잠시 스탑, 멈추고 이 입출력 작업을 수행해야 되니까 CPU를 사용하는 어떤 유저나 어플리케이션 전체 컴퓨터의 퍼포먼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조금 이게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낭비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CPU가 계속 작업하는데 전념을 해야지. 이게 입출력하는데 이게 리소스를 뺏겨버리니까 너무 CPU의 낭비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입출력 방법이 퍼포먼스도 좋고 수행 시간도 빠르긴 하지만 오히려 CPU의 낭비가 있더라.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간접 입출력 방법입니다. 자, 이 간접 입출력 방법은 CPU가 직접 입출력을 담당하지 않고 입출력을 전담하는 프로세스인 DMA나 채널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용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중요하기도 하고 Direct Memory Access라고 부르는 장치와 우리가 TV 채널이라 부르는 처럼 똑같은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입출력을 수행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간접 입출력 방식은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작업을 수행 중이라면 벌써 CPU를 할당받아서 수행한다 이런 의미겠죠. 수행 중이라면 할당받아서 수행 중인데 입출력 명령이 만약에 발생했어요. 즉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되는 인터럽트를 CPU한테 전달되는 내용입니다. 이때 CPU한테 뭐가 전달되냐면 입출력 명령의 종류, 그 다음에 누가 입출력을 보냈는지, 입출력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주소를 CPU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CPU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CPU가 수행하려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CPU가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건 이 CPU가 DMA나 채널이라는 장치한테 이런 데이터를 전달해주고 본인은 원래 수행한 일을 해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 간접 입출력 방법은 실제 CPU는 입출력 프로세스에게 입출력에 관련된 명령어를 그냥 전달해 줍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게 전용 입출력 장치는 DMA나 채널이라고 부르는 입출력 전용 장치죠. 왜 이런 전용 장치를 두었느냐? 지금은 여러분 쓰지 않지만 플로피 디스크라고 요즘은 옛날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요즘 USB 많이 쓰시니까 USB 예를 들게요. USB에 컴퓨터 USB 플래시 메모리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램까지 불러들이는데 여러분은 그냥 윈도우 탐색기 열어서 해당되는 파일을 더블 클릭함과 동시에 0.5초 길면 1초 만에 그 파일이 화면에 로딩 되죠.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0.5초 그 1초가 엄청난 시간입니다. 수없이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출력이 되는 동안은 CPU는 그냥 기다려야 되죠. 1초, 0.5초까지. 이거 너무 낭비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전용 입출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둔 게 바로 이 간접 입출력입니다. 그래서 입출력 명령을 주게 되고 입출력 프로세스로부터 입출력 신호가 완성이 올 때까지 DMA나 채널이 이제 입출력이 끝났어요 라고 요구하기 전까지 CPU는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원래 수행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언젠가는 입출력 전담 프로세스에서 좋아, 입출력이 끝났어요 라고 이제 인터럽트가 오면 그때 이제 CPU로 보고하게 되고 그러면 CPU는 이제 입출력이 다 끝났다는 말은 그 데이터가 램이라는 공간까지 왔다는 것이죠. 입출력이 쭉 읽어와서 램에 왔으면 이제 그때 수행하던 작업을 멈추고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던 프로그램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간접 입출력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간접 입출력 방법은 지금 현재 빈번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접 입출력 방식에 이제 처리되는 수행 과정을 예시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수업 C 프로그램 코딩을 한다면 이제 이런 구조문일 텐데요. 프로그램 1 라이트문이죠. 라이트문은 파일로 라이트 할 수 있고 메모리에 라이트 할 수 있고 어쨌든 출력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렇죠? 출력. 그다음 또 어떤 프로그램 2에서는 input, output이라는 명령이 또 있네. 여기 그렇죠? 입력 명령. 이런처럼 프로그램 수행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출력 명령, 다양한 입력 명령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PU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다가 프로그램 1을 수행하다가 라이트문을 만났네요. 출력이라는 작업이 출력 인터럽트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렇죠? 출력 인터럽트를 발생하면 write라는 명령을 CPU가 전달해 주게 됩니다. 주소하고 다.
메모리 주소, 뭐 명령, 인터럽트 형식까지 다 전달. 그럼 입출력 전용 프로세서는 DMA나 혹은 채널이란 장치가 오케이 알았어. 그럼 본인이 세 번째 입출력을 수행하게 되죠. 자, 요 과정을 우리 살펴보면 인터럽트 입출력, write문을 만나서 입출력 명령, 주소, 주변 장치 이름을 전달하게 되는 게 첫 번째 작업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작업은 해당되는 write 명령을 좀 받았는데요. write 명령을 DMA나 채널이라는 장치에 전달해서 실제 네가 일단 출력까지를 수행해줘 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실제 이제 입출력 프로세스가 뭐 입력이 되었든 출력이 되었든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혼자 스탠드얼론으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뭐 모든 입출력 명령은 해당 그 주기억 입출력 장치로부터 입출력이 요구왔으니까 그렇죠? 입출력에 있던 이런 데이터들, 출력 장치에 있는 데이터들을 불러 들어와서 주기억 장치에 이 해당되는 버퍼의 내용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 전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송이 다 끝나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이제 CPU한테 전달해 주죠. 나 뭐 인터럽트 겁니다. 오케이. 네가 말했던 거 입출력 장치에서 입력으로 요구했던 내용을 메모리에 잘 몇 번지에 적재해 놓았어. 이제 네가 작업을 수행해 줘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곧바로 프로그램 2를 수행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인터럽트를 걸어서 입출력 프로세스는 입출력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CPU에게 인터럽트를 걸어서 보고하게 되고, 그럼 CPU는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프로그램 write문이 끝났기 때잖아요. 그렇죠?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수행하는 프로그램 1의 작업을 개시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간접 입출력 인터럽트의 기본적인 흐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이 과정 여러분 뭐 이제 말로 충분히 이해되시죠? 입출력 전담 프로세스가 있고 이런 인터럽트를 걸어서 서로 이벤트 사건을 발생해서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전달하는 체계를 가지더라. 이게 이제 컴퓨터의 간접 입출력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입출력 방식에 따른 구분, 이제 입출력 프로세스가 제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DMA라는 녀석과 채널이라는, 또 채널은 또다시 세 종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입출력 방식의 전담 혹은 전용 프로세스 중에 하나인데요. 다이렉트 메모리 억세스입니다. 뭐다? CPU를 공유하지 아니하고 입출력 장치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램이란 주기억 장치로 한 번에 갖다 주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 녀석은 DMA를 사용하지 않는 이제 일반적인 디스크 과정, 디스크 제어기에 의한 DMA 전송 과정, DMA를 사용한 데이터 전송 과정, 이렇게 이제 각각 우리가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실제 뭐 디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건 하드 디스크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CPU를 통해서 램에 적재하게 되죠. 그럼 뭐다? 적재하는 CPU의 작업이 잠시 멈추고 CPU가 입출력을 전담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그림은 DMA가 있으니까 하드디스크 일부분을 DMA라는 전용 장치가 처리해서 램에 적재시켜버리니까 CPU는 그냥 수행하면 되죠. 원래 수행하는 작업을 쭉 수행하면 되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CPU가 있고 주변에 다양한 장치가 있을 경우에 입출력을 요구할 경우에 CPU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DMA라는 장치가 이 디스크 버퍼에 있는 내용을 램의 데이터를 바로 직접적으로 DMA가 적재시킴으로써 CPU의 작업 능력 효율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출력 방식에 따른 이제 우리가 구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보는 게 바로 DMA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디스크 전송 과정입니다. 디스크 제어기가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 들어오고 불러둔 데이터에서 에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에러가 없다면 모든 블록을 읽은 다음에 계산하게 되고 디스크 제어기는 이제 인터럽트를 발생하게 되고 그렇죠? 인터럽트를 발생해서 운영체제가 실행을 시작하면 제어기 버퍼로부터 반복적으로 의해서 데이터나 정보를 읽어들여서 주기억 장치에 적재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완료된 CPU 작업 순서는 제어기로부터 한 번에 데이터를 읽기 위해 CPU 시간을 소비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DMA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CPU가 모든 작업을 관장하게 됩니다. 리소스가 너무 낭비가 되죠. 만약에 이게 전용 목적의 컴퓨터였다면 CPU가 하나만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없지만 지금처럼 퍼스널 컴퓨터처럼 범용 프로그램이 다수 개의 프로그램이 멀티로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CPU의 낭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 제어기여야 이제 디스크 전송 과정인데요. 디스크 전담 제어기가 있으니까 제어기가 입출력 장치의 모든 버퍼를 읽어드리고 해당되는 데이터를 DMA에 의해서 데이터 워드가 복사되고 DMA의 기억 장치 주소는 증가하고 데이터 카운트만큼 감소하고 그 다음에 실제 DMA 카운트가 0이 될 때까지 데이터를 쭉 읽어드린 다음에 데이터를 다 읽어드렸으니까 이 디스크 제어기가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서 CPU한테마다 데이터 입력 다 했어요. 메모리 몇 번째 갖다 놓았으니까 당신이 이제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DMA에 의한 전송 과정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제어기와의 이제 DMA 전송 과정인데요. 자, CPU가 존재하고 있죠. RAM이라고 부르는 기억 장치가 존재합니다. 디스크 제어기는 모든 장치를 설치하면 장치 드라이브가 설치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디스크가 있고 디스크의 장치를 제어하는 장치 제어기 소프트웨어적인 버퍼 공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력이나 출력의 모든 데이터는 이런 버스라고 부르는 데이터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라인입니다. 라인. 왜 우리가 메인보드에 보면 이렇게 금속판 실처럼 쭉 연결돼 있죠. 그런 것들 다 버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버스가 있고 이때 DMA 레지스터가 존재하고 DMA 레지스터에서 각각의 장치들의 정보를 DMA가 전담해서 데이터를 불러 들여오는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DMA를 사용한 데이터의 전송은 실제 DMA가 있기 때문에 CPU가 입출력이 있을 경우에 DMA에게 입출력을 요구한 그 필요한 데이터의 위치, 그 다음에 데이터의 블록 수를 일단 알리고 일단 자신은 해당되는 그 사이클을 잠시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DMA는 입출력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입출력으로 전송하게 되고 기억 장치 버스를 통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CPU는 입출력 인터페이스에게 기억 장치 번지, 데이터량을 전해줌으로써 기억 장치의 사이클을 훔쳐서 수행되게 되는데요. 이때 CPU는 정지하거나 다른 일을 수행합니다. 자, 이걸 사이클 스틸링이라는 표현, 영어 약자로 표현하는데요. CPU는 헤르츠라고 얘기했잖아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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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10, 10, 10 이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1초에 수십만 기가헤르츠 단위로 계속 반복을 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CPU가 수행하는 그 잠시 작업 기간을 잠시 DMA가 훔쳐서 입출력 작업을 수행한다. 이래서 이제 사이클 스틸링이라는 용어를 이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DMA를 사용한 데이터 전송 과정 그림입니다. 먼저 1번. 프로그램 수행하는 도중에 CPU가 수행하는 도중에 read라고 부르는 입력 명령을 만났네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실제 해당되는 명령을 만났기 때문에 CPU는 입출력 전용 장치인 DMA가 있기 때문에 DMA한테 명령을 내리게 되죠. 쭉쭉쭉쭉 여기니까요. 그렇죠? 입출력 명령을 DMA한테 전달합니다. 기억 장치 내에 있는 데이터를 위치, 개수, 입출력 명령 종류 등을 전달해서 대신 입출력을 좀 수행해줘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DMA가 CPU와 독립적으로 DMA 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입출력하게 되고 결국 CPU는 입출력 명령을 다 내린 후에 본인은 다른 프로그램을 그냥 수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주기억 장치와 주변 장치의 실제 주변 장치 버퍼에 있는 저장된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로 적재하게 되죠. 적재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DMA는 입출력이 다 끝났기 때문에 CPU에게 인터럽트로 자 모든 데이터를 다 메모리 몇 번째 입력해 왔어요 라고 요구하면 그럼 CPU는 리드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명령을 쭉 수행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가 실제 사이클 스틸을 훔치는 그런 과정을 표현하는 건데요. 직접 입출력의 이제 여러 가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PU가 이런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수행하게 되고, CPU가 잠시 유유하거나 CPU가 잠시 어떤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마다 CPU가 DMA한테 명령을 수행해버리고, DMA가 CPU의 사이클을 훔쳐서 DMA란 입출력 장치가 전담으로 어떤 업무를 처리해버린다. 요게 이제 CPU 사이클 스틸, 원 사이클 스틸링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자, 이까지가 이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의 과정인데요. 요 과정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쭉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히 컴퓨터 구조에서도 중요하고 운영체제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는 뭐다? 간단하게 CPU가 있고 프린터가 있다. CPU가 프린터를 출력 명령 내리는데 이제 프린터는 뭐 아주 고속 프린터일지라도 프린터를 날리면 바로 뚝딱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CPU가 프린터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뭐 0.1초라도 기다려야죠. 완료 시그널이 와야만 다른 액션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CPU는 기다리는 시간 동안 너무 오래 기다려요. 그래서 어떻게 출력 작업을 DMA라는 녀석한테 전담을 시켜놓고 본인은 딴 일 해버립니다. DMA가 출력이 다 끝나면 CPU한테 출력이 끝났어요 라고 시그널을 주게 되죠. 그럼 CPU는 이제 그 다음 일을 또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작업을 수행할 때 바로 DMA란 입출력 전용 프로세스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입출력 방식에 따른 구분 두 번째 전담 프로세스는 바로 채널입니다. 그냥 무슨 채널이냐면 입출력을 전담해서 수행하는 채널을 이제 입출력 채널이라고 부르죠. 뭐 가장 완벽한 이제 입출력 방법이라고 부르고, 입출력은 독립된 입출력 프로세스인 이 채널이 모든 걸 대신하고 CPU는 다른 작업을 수행하더라. 뭐하다? DMA하고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CPU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다중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뭐 여러 작업이 있지만 이 입출력 채널은 뭐 PUP Peripheral Processing Unit 또는 채널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그 자체 하나가 CPU와 비슷한 성능을 가지는 프로세스고, CPU와 기억 장치를 공유하고 산술 기능을 얻고 임시 기억할 수 있는 레지스트를 얻고 몇 개의 명령 주소, 데이터 카운터 등의 몇 개의 임시 기억 장소인 레지스트를 저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 컴퓨터에 뭐 8개의 채널을 둘 수 있고 채널당 최대 8개의 주변 장치를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채널의 종류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선택 채널, 멀티플렉스 채널, 블럭 멀티플렉스 채널. 뭐 복잡하죠. 자, 우리가 다시 그릴게요. 이거 지우면 입출력 방식이 있었다. 직접 하는 방식과 간접은, 직접은 그냥 CPU가 직접 데이터를 불러 들어오는 거죠. 메모리로. 근데 간접은 크게 DMA라는 방식과 채널이라는 방식이 있더라. 전용 프로세스를 두더라. DMA도 있고, 다시 채널은 세 개로 나누더라. Select 채널, Multiplex 채널, 블럭 멀티플렉스 채널. 자, 요 그림, 하이라키를 그림 이해되시죠? 요 그림, 요 구조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채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데요. 채널 중에 첫 번째 선택 채널은 한순간에 하나의 장치만 선택해서 입력을 처리하는 뭐, 왜 TV 채널 뭐 이렇게 선풍기도 요즘 이렇게 채널식으로 돌리는 거 있죠? 채널 돌리는 거. 나침반처럼 1번 채널, 2번 채널, 3번 채널. 그 채널만 경로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선택 채널은 한 번에 하나씩만 선택하는 연결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속의 장치를 연결할 때, 입출력을 할 때 선택하는 채널이 이제 선택 채널이라 합니다. 자, 다음은 블럭 멀티플렉스 채널인데요. 여러 장치를 많이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속의 장치들, 터미널이나 카드 테이프나 프린터와 같은 저속의 입출력 장치를 서로 연결할 때 쓰는 채널이 멀티플렉스 채널입니다. 블럭 멀티플렉스 채널은 이제 블럭 단위로 데이터를 입력하는데요. 뭐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결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블럭 멀티플렉스 채널입니다. 자, 다음 중 입출력 채널의 종류가 아닌 것은 선택 채널, 블럭 멀티플렉스 채널, 멀티플렉스 채널, 그 다음에 뭐 ABC 채널 이라면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채널도 많이 나오는 채널 중에 셀렉트 채널은 고속, 멀티플렉스는 저속. 요것도 이제 바꾸어서 혹시 용어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잘 기억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채널의 종류와 연결 방법인데요. 뭐 보시는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CPU가 있고 입출력이 요구 들어오면 CPU는 각각의 채널한테 명령을 주게 되죠. 뭐 선택 채널이든 블록 멀티플렉스 채널이든 멀티플렉스 채널이든 각각의 명령을 줘서 그 명령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입력하거나 출력해서 데이터를 램에 적재시키게 되죠. 자, 선택 채널은 보시다시피 고속이라고 이야기하는 디스크 같은 장치. 블록 멀티플렉스에는 저속의 입력 장치들, 그렇죠? 블록 멀티플렉스 채널은 블록 단위로 움직이니까 테이프가 블록 단위로 움직이니까 테이프 같은 장치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특성에 따라 구분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었는데요. 뭐, 인터럽트란 건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인터럽트란 건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중에 컴퓨터가 어떤 예기치 않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고 그때 현재 수행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혹은 비정상 상황을 종료하고 적절한 운영체제가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가 처리하는 기법이 인터럽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입출력을 실행하는 기본적인 어떤 수단을 제공하게 되고 운영체제 시스템에서는 각종 응급 상황에 대한 통제 수단을 운영체제가 제공하게 되고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에서는 뭐 자원 할당, 자원 회수, 스케줄링 기법에서 가장 사용되는 필수적인 기법이 바로 인터럽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인터럽트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열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폴링이라는 방법과 그 다음에 데이지 체인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뭐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자, 먼저 폴링이라는 건 이런 거죠. CPU 입장에서는 누가 인터럽트를 보낼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CPU가 직접 어떤 작업을 수행하다가 갑자기 인터럽트를 보냈으면 막 짜증나는 거예요. CPU 입장에서는 주변 장치들한테 물어봅니다. CPU가 직접적으로 장치들한테 순환해 가면서 너 혹시 나에게 인터럽트 걸 거 있니 없니? 혹시 내게 데이터를 줄 게 있니 없니? 하나씩 순서대로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CPU는 항상 준비할 수 있죠. 인터럽트가 요거 들어오면 너 잠시 기다려. 너 순서 안 돼 있잖아. 잠시 기다려. 내가 물어볼 때 그때 답을 해. 그럼 본인의 제어권을 CPU가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 장치의 어떤 상태를 항상 제가 인터럽트를 보냈지. 그 다음에 쟤한테 물어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물어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인터럽트는 단순히 주변 장치에서 CPU로 들어오는 보고만 취하고 CPU는 주변 장치 현재 상태를 보관하게 되는 게 인터럽트입니다. 자, 이 폴링 방법은 기반적으로 직접적으로 대화형 시스템에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 이 방법은 CPU가 직접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어하에 모든 걸 처리하는 방식이다. CPU가 직접적으로 입출력을 제어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U가 주변 장치를 연속적으로 다 이래 물어보기 때문에 입출력을 수행하는데요. 물어보는 건 역시도 뭐다? CPU의 처리 시간이 낭비되고 결국에는 효율이 낮아질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 전송은 기억 장치에 기록된 프로그램의 입출력이 시작되고 누상기와 같은 CPU 레지스터 같은 주변 장치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폴링은 이런 겁니다. CPU가 있고 모든 장치들은 이런 버스라고 부르는 어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선이 인터럽트 요청선, 폴링선이 있는데요. CPU가 먼저 폴링을 보냅니다. 장치 1번 순서대로 너 나에게 데이터 보낼 게 있어 없어? 없대. 그럼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 장치 물어보고 세 번째 장치 물어보고 네 번째 장치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 인터럽트 요청성은 장치가 반대로 CPU한테 보낼 게 있다고 인터럽트를 요구하는 거죠. 이건 이제 일반적인 인터럽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럽트 방법은 CPU가 주변 장치에 실질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고 입출 요구가 있을 때만 개입하는 게 이제 인터럽트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폴링이라는 거 봤잖아요. 폴링은 CPU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인터럽트는 뭡니까? 인터럽트는 그냥 CPU는 갑자기 일하다가 뜬금없이 인터럽트 요구가 있을 때만 인터럽트를 수행하는 거죠. 그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현재 수행하는 작업을 잠시 멈추고 CPU에게 인터럽트를 요구하게 되고 인터럽트가 감지되면 모든 인터럽트에 관련된 작업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터럽트도 종류가 수없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럽트도 여러분 이전에 봤다시피 동생이 부르는 인터럽트, 부모님이 부르는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무시하거나 억셉트하거나 할지 말지 고민하거나 이 컴퓨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운영체제가 실제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경우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 CPU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잖아. 가능한 운영체제는 컴퓨터의 성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인터럽트를 거는 걸 싫어합니다. CPU가 제대로 된 작업을 수행하기 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개의 인터럽트가 요청 들어왔을 때 운영체제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인터럽트를 선택해서 CPU한테 제어권을 넘겨주도록 할 건가를 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인터럽트가 있길래 도대체 이 인터럽트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CPU 운영체제가 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인터럽트의 종류들입니다. 첫 번째, 외부 인터럽트. 전원 이상, 기계 오류, 타이머, 입출력. 가장 일반적인. 전원이 이제 오류가 났는데, 이건 뭐, 보나마나 그냥 인터럽트일 수밖에 없죠. 기계 고장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 프로그램 명령을 잘못하는 인터럽트. 그 다음,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인데요. 사용자가 어떤 직접적으로 인터럽트를 내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인터럽트 종류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먼저 입출력 인터럽트. 이제 입출력을 수행했으니까 입출력이 완료되었거나 동작이 끝났을 때 내리는 인터럽트입니다. 두 번째, 외부 인터럽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입출력 장치, 타이밍 장치, 전원 등 외부적인 요인에 발생하는 인터럽트를 외부 인터럽트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인터럽트가 예를 들어서 다 이제 외부 인터럽트라고 볼 수 있죠. 슈퍼바이저 콜, 이제 사용자가 프로그램 상의 어떤 특정 명령을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인터럽트를 슈퍼바이저 호출 인터럽트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은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인데요. 뭐 내부 트랩이죠. 0으로 잘못 나누는 거나 불법적인 명령을 수행했을 경우에 생기는 인터럽트입니다. 일반적으로 0으로 나누는 경우, 그렇죠? 어떤 OS 영역에 메모리가 침입하는 거, 잘못된 명령을 수행하는 거, 언더플로우나 오버플로우 같은 거 발생할 때가 이제 프로그램 검사. 그다음 기계 검사는 기계 장치의 하드웨어적인 에러로 발생하는 인터럽트고, 그다음 컨트롤 알트 델 키 누르는 것도 재시작 인터럽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지금까지 한 6개의 종류 인터럽트를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죠? 인터럽트 우선순위. 가장 우선순위가 높인 건 전원 이상입니다. 전원이 안 들어오면 아무 작업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우선순위 1번. 그러면 운영체제가 CPU 같은 작업을 하다가 어떤 인터럽트가 발생했어요. 그럼 운영체제한테 도대체 무슨 인터럽트인지 확인해봐. 운영체제가 쭉 가서 봤더니 전원이 예를 들어서 5V로 들어와 있던 전원이 4V, 3V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운영체제는 어떻게? 긴급하게 CPU한테 알려줘요. 지금 하는 거 빨리 멈춰. 세이브해. 왜? 곧 전원이 꺼질 거니까. 라고 하는 게 우선순위가 가장 높겠죠. 이거는 뭐 묻지도 따지지 않고 모든 작업을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계 착오, 기계 고장 같은 거, 그 다음 외부 인터럽트, 입출력 인터럽트, 명령 오류 인터럽트,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 이런 우선순위. 위에 갈수록 우선순위가 높고 내려갈수록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이거 여러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중 인터럽트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나열된 거, 이런 거 여러분 충분히 구분해서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인터럽트 우선을 순위를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인터럽트가 있었죠.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판별할 거냐,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판별할 거냐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방법이고, 하드웨어적인 방법은 데이지 체인이라고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장치를 이렇게 쭉 배열해 놓는 게 데이지 체인입니다. 거의 고정식입니다. 얘는 소프트웨어니까 가변식이죠. 자, 예를 들어서 키보드, 스피커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 누가 우선순위가 높아? 소프트웨어적으로 얘를 1순위라 두고 얘를 2순위라 두자. 소프트웨어적입니다. 반대로 얘를 2순위라 두고 얘를 소프트웨어 충분히 가변할 수 있죠. 데이지 체인은 CPU가 존재하고, CPU의 제일 첫 번째는 스피커, 두 번째는 키보드,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먼저 정해버리는 거예요. 스피커가 1순위 무조건. 뒤에가 아무리 인터럽트를 요구해도 스피커가 인터럽트를 요구하면 스피드를 처리합니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버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연결을 바로 데이지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걸 한글로. 우선순위 판별 방법입니다. 소프트웨어적 방법. 자, 다음은 이제 동작 방법에 따른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 물렸는데요. 뭐 동기식이 있고 비동기식이 있겠죠. 동기식은 입출력 완료될 때까지 서로 동기를 맞췄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죠.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입출력 요구에 발생한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동기식이니까. 문제점은 한 번에 한순간만 입출력이 가능하고 다른 연산은 불가능하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비동기는 입출력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바로 프로세스를 리턴하는 방법인데요. 프로세스가 계속 실행하는 중에 다른 현상은 실행이 가능하죠. 비동기로 언제 인터럽트가 들어올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입출력 요구 있을 때
다수의 입출력이 요구가 가능하더라. 단점은 계속 이제 호출을 하게 되니까 부가적인 호출을 해야 되고 입출력 요구란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서 언제 어느 시점에 입출력 요구될지 모르니까 항상 스탠바이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동기식 방법의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3주차 3교시 조금 빨리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3교시에 다루었던 시스템의 여러 가지 입출력 방법, 그렇죠? 입출력 방법, CPU가 직접 하는 방법, 간접 입출력은 채널과 DMA라는 방법이 있었죠. 채널은 선택 채널, 멀티플렉스 채널, 블럭 멀티플렉스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고속은 누구예요? 어떤 채널이 고속 담당하죠? 고속 담당하는 거 선택 채널이었죠. 저석은 멀티플렉스 채널이었습니다. 테이프는 블럭 멀티플렉스 채널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인터럽트에 이제 폴링이라는 방법이 있었죠. 그 다음 인터럽트 직접 하는 방법. 폴링은 하드웨어가 CPU가 쭉쭉 물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라는 게 몇 가지가 있었죠. 기계 고장부터 제일 아래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까지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방법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과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있네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그냥 소프트웨어를 물어보는 방법이고, 하드웨어적인 방법은 데이지 체인이라고 불러서 서로 연결해서 가까운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데이지 체인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작 방법에 따라서 동기식 방법과 비동기식 방법이 있더라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스토리 라인은 여러분 직접 손으로 그려면서 뭐 트리 형태나 뭐 마인드맵 형태로 그려 놓으시면 나중에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운영체제 3교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구조, 분류 이런 내용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3주차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것인데요. 조금 3주차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주, 2주 지나서 조금 더 뎁스 있는 주차로 가다 보니까 내용이 난이도가 올라가겠는데요. 3주차부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잘 필히 숙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은 컴퓨터 시스템의 동작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죠. 결국 컴퓨터 시스템이 동작한다는 것은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사건이란 건 하드웨어에서 인터럽트라고 부르는 게 발생한 것이고, 소프트웨어에서는 트랩이 발생한 경우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부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그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처리를 누가 한다? 운영체제가 처리하죠. 인터럽트나 트랩이 발생하면 현재 작업하는 수행을 잠시 멈추고 그 다음에 현재 작업하는 내용을 스택이라고 부르는 저장 공간에 임시 저장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럽트 종류를 구분합니다. 내보다 우선순위가 높은지, 나보다 힘이 센 놈인지 안 센 놈인지 확인하죠. 만약에 나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면 인터럽트를 수행하고, 인터럽트 수행이 다 끝나면 원래 저장 상태로 돌아가서 원래 수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운영체제가 인터럽트가 발생할 때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본 게 이제 입출력 구조인데요. 입출력 구조는 입출력과 CPU의 실행은 동시에 입력하는 과정과 CPU의 실행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각각의 장치 제어기들이 있는데요. 이 제어기들을 통해서 입출력이나 각각의 제어를 본격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 제어기는 인터럽트라고 부르는 이런 이벤트 발생을 이용해서 CPU에게 나 입출력이 있거나 혹은 입출력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장치들 중에는 입출력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장치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학습 내용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학습 내용이 이제 다양한 컴퓨터의 입출력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입출력 방식은 직접 입출력과 간접 입출력이 있었습니다. 직접 입출력은 CPU가 직접적으로 자, USB 메모리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하드디스크 몇 번지에 저장하세요라고 CPU가 모든 걸 관장하는 거죠. 운영체제가 처리 지원하지만. 간접 입출력은 CPU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금 USB에 데이터 입력 들어올 게 있대. 그러면 뭐다? 대신 나의 대신 누군가 대신 처리해줘. 그게 간접이죠. 바로 Direct Memory Access라고 부르는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혹은 채널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입출력을 하는 거죠. 요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와 채널은 간접 입출력을 지원하기 위한 입출력 전용 장치였습니다. 채널 종류에는 선택 채널, 멀티플렉스 채널, 블럭 멀티플렉스 채널이 있죠. 고속, 저속 각각의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도 학습 내용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필히 익혀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입출력 방식에는 이제 하드웨어 특성에 따라서 폴링과 인터럽트가 있었고, 그 다음 동작 구분에 따라서 동기식과 비동기식이 있었죠. 폴링은 운영체제가 직접 물어보는 방법, 인터럽트는 하드웨어 디바이스들이 나 보낼 게 있어요 라고 요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게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인터럽트에는 수많은 종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외부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있는데요. 외부의 인터럽트는 그냥 전원이 이상 인터럽트, 기계 고장, 외부 신호, 입출력 인터럽트가 외부 인터럽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는 잘못된 명령 혹은 프로그램 검사에서 과정에 발생한 오류들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사용자가 슈퍼바이저라고 부르는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호출하는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그럼 운영체제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인터럽트 중에 누가 우선순위 높은지, 내랑 누군가 센지 안 센지를 알아봐야 돼요. 센 놈이면 벌써 CPU의 제어권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럽트의 우선순위 판별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인터럽트의 우선순위 판별 방법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과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은 폴링과 같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나씩 물어보면 되는 거죠. 확인해보는 방법입니다. CPU가 직접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방법은 데이지 체인과 하드웨어 배치인데요. 데이지 체인과 하드웨어 배치는 크게 유사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지 체인은 CPU에 가장 가까운 장치 순으로 미리 선을 연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선순위는 CPU에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라인은, 즉 배치라고 같은 개념인데요. 자동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개념이죠. 자, 폴링, 인터럽트, 우선순위, 그리고 데이지 체인, 그 다음에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채널, 3주차에서는 많은 용어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용어들은 필히 익혀 두셔야 됩니다. 왜냐? 다음 주차에서도 쭉 이런 내용들이 연속 반복되기 때문에 미리 3주차에서 나온 용어, 다시 보면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DMA라는 장치, 채널 종류 3가지 있었죠. 선택 채널, 멀티플렉스 채널, 블럭 멀티플렉스 채널 종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용어가 또 나온 게 인터럽트라는 용어 나왔죠. 폴링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 다음 지금 나오는 데이지 체인이라는 용어, 그 다음 인터럽트 우선순위 종류들, 이런 것까지는 3주차에서는 필히 익혀 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3주차 강의는 끝으로, 4주차에서는 운영체제 이제 구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컴퓨터 시스템 구조를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실제 운영체제 내부 구조를 보자는 건데요. 4주차에서는 운영체제 구조와 운영체제 서비스, 그리고 시스템 호출과 프로그램, 시스템 구조와 가상기계, 그리고 시스템 설계 및 구현까지 해서 4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지금까지 3주차 강의 수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4주차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